핫쌤입니다. 제목이 잔소리성이죠. 언제까지 가중평균에 빠져 있을 거니 빨리 빠져나오너라 그 얘기죠.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1월 9일자 검색 유의어를 살펴봤더니 가중평균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 가중평균에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겠죠. 작년입니다. 여하튼 자료 해석 문제를 가중평균으로 대하고 있더군요. 왜 이와 같은 문제 가중평균으로 대하고 있을까? 내가 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고혈압 유병률입니다. 그러면 고혈압이 걸렸든지 걸리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나이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별이니까 고혈압에 걸렸던 사람들 합은 비율은 100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 합이 100이 아니죠. 그래서 그래프 정보 자체가 틀린 겁니다. 즉 표본에 대한 이해 없이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든 경우입니다. 이렇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서로 가중평균이다 아니다 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중평균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자, 남자 여자 구분했을 때 남자의 합계는 100이어야 되고 여자 합계도 100이어야 합니다. 어쨌든 비율이 합은 100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을 볼 줄 모르니까 자꾸만 싸우기만 하는 거죠. 자, 이 검색 유의어 통계는 오늘자입니다. 기대값이 올라와 있군요. 어느 회사에서 기대값 문제를 출제했다는 얘기겠죠. 자, 피셋 문제이고 NCS 문제입니다. 기대값을 구하라 그러죠. 여하튼 기대값을 구할 때는 가중평균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은 확률 변수와 확률, 경우의 수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가중치가 있으면 당연히 가중평균으로 구해야죠. 그런데 얼토당토 않은 문제에다가 가중평균을 들이대고 있으니까 엉뚱한 답을 찾게 되어 있죠.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교보 가서 통계 관련 책 다 찾아봤습니다. 내 전공이 통계학이니까 책을 펼쳐서 볼 줄은 알죠. 심지어는 경제학 전공자들이 보고 있는 계량경제학까지 다 펼쳐봤습니다. 많은 책들 가운데 이 책들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한 권씩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전체 내용을 NCS 예시 문제와 기출문제 그리고 피셋 문제, 민경채 문제와 전체 연결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기초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 문제들 다 풀 수 있겠더군요. 그래서 제대로 체계를 잡고서 이 책에 넣었습니다. 270페이지에 해당됩니다. 하나의 책이죠. 그래서 내가 특강 때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기초 개념만 익히면 된다.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계산하지 않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잔소리를 하죠. 질량과 유량은 통계표를 읽는 기초 개념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다루죠.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속이란 표현을 쓸 수 있니 없니 하고 묻는 겁니다. 거듭이란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줘야 되는지, 줄곳이란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어야 하는지 이와 같은 진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했니? 이것을 묻는 겁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통계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 정보의 명칭과 데이터 척도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기초 중에 기초죠. 특히 통계표에 사용된 단위에 대한 이해입니다. 단위는 크게 측정치와 산출치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만 이해하면 정말 제목과 단위만 확인하고서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걘 뭐 나오는데 피셋 문제 쪽인가 봐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에서 출제한 문제죠.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지금 죽고 싶더라도 표 제목과 단위를 읽고 죽어라.
인구 증가율추이죠.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표본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표본에 대한 데이터 없이 퍼센트 정보만 주고 있죠. 이 상황에서는 표본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4번이죠. 인구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계산으로 문제 풀고 있죠. 그러니까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해석 문제 지문 90% 이상이 통계표이기 때문에 통계표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읽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 통계표가 횡단면 데이터냐, 시계열 데이터냐, 범주 데이터냐, 세율 데이터냐, 구간 데이터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한 순간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제대로 익히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시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평균, 중위수, 최빈수 이와 같은 것들이죠. 이거 5개만 제대로 개념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분포에 대한 이해를 해주면 전체를 바로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평균에 대한 이해입니다. 평균 자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 없이는 통계표를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균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평균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와 같은 데이터를 봤을 때 전체 특징을 바로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이 먼저 해줘야 합니다. 또 통계표는 어쨌든 평균 중심이기 때문에 평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균 구하는 연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방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공식대로 하는 방식, 범위 개념하는 방식, 가평균과 편차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연습은 꼭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간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분모, 분자, 분수 크기 여러분들이 많이 암기하고 있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분수 크기 암기하면 최대 비용, 최소 효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고 실제 문제 풀이 연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어쨌든 수학은 공식입니다. 공식으로 다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공식에 대한 이해가 꼭 따라야 하는데 가장 약합니다. 특히 A는 Y분의 X라고 하는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근데 이 공식을 알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니까 응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공식을 알지 못하면 4개 또는 5개는 버려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눗셈의 공식을 곱셈으로 전환해서 빨리 판단하는 이와 같은 연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1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른 문제 출제죠. 이론에서 벗어난 문제 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론에 따라서 이 책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이론 다 이해해 달라는 건 아니죠. 이론에서 비롯된 기초 개념만 익히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점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 열차 타러 갈 수 있죠. 화이팅 합시오.